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2시간 정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진행할 서울대학교 수리학부 박사과정의 황건호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데이터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데이터가 무엇이고 데이터를 어떻게 실제 현실에 있는 데이터를 컴퓨터 상에서 저장을 해서 이제 데이터화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그냥 기초적인 예시들을 몇 개 배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간단한 회귀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한다는 게 대충 어떤 개념이고, 네, 손실함수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2교시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1교시를 미리 하셨으니까 3교시 때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 4교시랑 내일 1교시, 2교시 때는 이제 진짜 딥러닝 구조, 예를 들어 MLP나 CNN 등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데이터 과학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요. 네, 데이터 과학. 이제 이름만 들어보면 되게 거창한데 사실은 그렇게 거창한 개념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좀 헷갈리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일단 데이터 과학,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거는 어떤 여기 적혀 있는 표현으로는 대용량 데이터로부터 관심 있는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획득하고 정제하고 모델링하고 관리 분석 및 시각화를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렇게만 말하면 좀 되게 애매모호한 표현들이 많죠. 근데 이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나 해드리면,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나요?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이제 일단 유튜브에 저장돼 있는 동영상 개수만 해도 몇억 개가 넘겠죠. 가뿐히 몇억 개가 가뿐히 넘고, 이제 그런 몇억 개가 가뿐히 넘는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데이터가 있냐? 여러분들의 로그인 정보가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어떤 사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접속을 해서 이 동영상을 몇 분 동안 봤고, 좋아요는 어느 동영상에 눌렀고, 댓글 어느 동영상에 남겼고, 또 어떤 댓글에 또 좋아요를 눌렀고, 어떤 동영상에 싫어요를 눌렀고, 어떤 채널을 구독하고 있고, 이 채널은 관심 없다는 표시를 눌렀고, 이런 데이터가 수십억, 수백억, 수조개, 엄청 진짜 많겠죠. 이런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대용량 데이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정보에서는 이 데이터에서 어떤 관심 있는 정보를 여러분이 아니고 어떤 유튜브 측에서, 구글 측에서 분석하기를 원하는가. 뭐 보통 유튜브에서 많이 하는 거 알고리즘 추천 같은 거 많이 하죠. 여러분이 그냥 유튜브 보다 보면 제가 전혀 관심 없어 하는 것처럼 언뜻 보이는 어떤 동영상들을 추천을 해줘요. 되게 이상한 걸 가끔 추천해 줄 때가 있고, 아니면 흔히 제가 관심 있는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제가 하는 게임 동영상을 저는 보는데 주로 그런 게임 동영상을 추천할 때도 있는데, 또 전혀 엉뚱한 다른 뭐 주식 동영상을 갑자기 추천해 준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렇게 그러면 유튜브 측에서 이 경우에는 유튜브 측에서 관심이 있어 하는 정보라는 거는 어떤 사용자가 어떤 동영상에 관심을 가질 거고, 이 동영상을 추천해 주면 좋아할 거고 좋아할 것 같다. 이 사용자가 이 동영상을 보고 되게 이 유튜브라는 시스템을 계속 이용해 줄 것 같다. 아니면 이 동영상을 추천하면 좀 싫어할 것 같다. 이런 정보들을 추출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추출할 때 이제 유튜브 측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 자체는 여러분이 어떤 동영상을 몇 분 동안 시청했는지, 어떤 동영상에 좋아요를 눌렀는지, 이런 좀 되게 날것의 엄청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잘 가공하고 분석을 해서 여러분이 어떤 동영상을 좋아할 것인지를 예측을 한다. 이런 관점에서 데이터를 정제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거는 관심 있는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서 네, 데이터를 가공하는 그런 종류의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는 되게 엄청 여러 군데에 쓰이고 있고 또 되게 여러 분야의 정보들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저는 제가 수학을 하니까요. 제가 수학과이기 때문에 수리과학부. 네, 일단 수학을 되게 많이 쓰고요. 그리고 통계학도 많이 쓰고 정보공학도 쓰고 그리고 컴퓨팅적인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과학, 컴퓨터 공학 네, 이런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을 활용합니다. 수학 이제 이게 한 가지만 가지고는 되게 제한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수학만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유튜브 같은 데서 관리를 할 때 되게 엄청나게 유튜브 측에서는 그 유튜브 서버가 있는데 구글에 서버가 있는데 구글 서버 자체가 이 건물만한 서버가 몇 개씩 있는데 그런 서버들을 병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어떤 컴퓨터 과학적인 지식도 필요하고요. 컴퓨터 공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또 그것들을 가져다 놓고 저장하는 데는 그런 지식이 필요한데 이제 그것들도 분석하기 위해서는 되게 고도의 수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통계학도 필요하고 네, 되게 수많은 분야의 학문들을 융합돼서 이제 융합된 학문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는. 네. 그리고 이제 되게 여러 분야에 쓰이고 있죠. 네, 제가 방금 예시로 드린 거는 유튜브 같은 IT 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쓰이고 있고요. 뭐 여러분들 요즘 SNS 뭐 하시나? 저 때는 페이스북을 많이 했는데 페이스북 말고 요즘 뭐 인스타 같은 거 많이 하시나요? 트위터. 네, 트위터도 네, 여러분들 그 무슨 어떤 트윗을 하고 리트윗을 하고 하면 그 추천해주는 시스템이 있죠. 그런 다양한 시스템들은 기본적인 IT 기업이라면 전부 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뭐 생물학, 의학, 공학, 사회학, 인문학 등등 제가 해본 것만 해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에서 반도체 기업에 가가지고 뭐 거기서 반도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의학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해본 거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의 심박수 데이터가 있을 때 심박수 데이터랑 그 사람의 뭐 체중, 성별, 키, 그다음에 식습관 데이터 이런 게 있을 때 그 사람이 이 혈압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혈당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뭐 예측하는 그런 과정을 해본 적이 있고 뭐 그건 의학의 영역이죠. 공학에서도 당연히 쓰이고 그다음에 사회학, 인문학 네, 그 등등 사실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했는데 데이터 사이언스는 되게 추상적인 큰 분야라서 데이터 사이언스가 안 쓰이는 분야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왜 데이터 사이언스가 이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몇 살이죠? 고등학생이시죠? 네. 네.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말이 되게 유명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뭐 학부 아니면 고등학생 때만 해도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말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존재는 했겠죠. 물론 존재는 했는데 이제 저의 귀에 일반 학생한테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널리 퍼져 있는 단어는 아니었는데 이제 최근에 되게 엄청 갑자기 붐이 이렇게 생겼죠. 이제 그 이유가 최근에 이제 데이터가 일단 많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데이터가 뭐 인터넷 IT 기업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가 많이 쌓이기 시작했고 근데 데이터는 기존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뭐 10년 전에 인터넷이 없던 것도 아니고 10년 전에도 페이스북 있었고 뭐 유튜브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뭐 막 이런 걸 엄청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갖고 뭔가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겠다 이런 시도가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왜 많이 이렇게 시도가 되냐? 이제 일단 컴퓨팅 파워가 되게 올라갔어요. 컴퓨터에 이제 여러분들 쓰시는 GPU 한 대만 해도 이제
10년 전 GPU에 뭐 2배, 3배 성능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이제 여러분들의 그 개인 컴퓨터만 해도 그런데 이제 기업에서 운영하는 어떤 대용량 컴퓨터 그런 거는 사실 뭐 계속 1년에 몇 배 이렇게 이런 식으로 10년에 몇 배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서 이런 컴퓨팅 파워를 활용을 해서 뭔가 분석을 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 사실 컴퓨팅 파워가 2배 늘어나도 데이터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이 쉽진 않은데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이 딥러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딥러닝을 비롯한 여러 여기는 인공지능 등 알고리즘이라 되어 있는데 그런 기술이 수학적 어떤 통계적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어서 이제 이런 기술의 발전이 최근 10년간 되게 이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분야를 촉발시키고 있죠. 이제 이거랑 기술의 발전이랑 그 컴퓨팅 파워의 발전이 잘 맞물려서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큰 분야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그래서 일단 데이터가 뭐냐,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설명은 이쯤 하고 데이터가 뭐냐는 질문이 필요한데 이제 데이터는 뭐 데이터를 엄밀하게 정의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의 의미는 이제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것을 그냥 다 데이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는 동영상이라든가 어떤 인터넷에 저장된 텍스트, 이미지, 소리 이런 것들 전부 다 데이터죠. 그것 말고도 뭐 되게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이제 이 데이터들을 컴퓨터에 저장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저장하고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들을 잘 분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잘 분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런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데이터 분류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에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데이터 분류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 데이터 분류라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를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이제 여기 양적 데이터랑 질적 데이터 이런 두 분류가 있어요. 양적 데이터는 사칙 연산이 의미가 있는 수치 데이터고 질적 데이터는 그렇지 않고 범주로 나눠지는 데이터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양적 데이터와 질적 데이터로. 여기 보시면 뭐 시험 성적이 있고 속도가 있고 과일 가격, 기온, 물건의 개수 이런 데이터들은 사칙 연산의 의미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시속 70km로 가다가 20km를 더 가속을 하면 시속 90km가 된다. 사칙 연산 더하기 당연히 의미가 있는 거고 뭐 과일이 3개가 있는데 3개를 더하면 6개가 되고 이렇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데이터면 양적 데이터다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은 데이터는 질적 데이터라고 합니다. 성별, 취미, 집 주소, 모양, 뭐 책 제목, 음식 메뉴 등등. 뭐 음식 메뉴 여러분이 짜장면이 있고 짬뽕이 있는데 걔네들 사이에 어떻게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짜장면은 짜장면이고 짬뽕은 짬뽕이고 걔네들이 어떤 걔네들이 숫자로 표현되는 게 아니죠. 아니죠. 그런 것들은 질적 데이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이런 분류 자체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집 주소라고 질적 데이터가 있죠. 집 주소인데 여러분들 집 주소 하면 보통 무슨 로 숫자 뭐 이렇게 돼 있죠.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는 관악로 1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관악로 1이라는 숫자는 숫자의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그 길의 시작점에서 몇 미터 떨어져 있다는 것을 1로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관악로 3이라는 주소는 관악로 1이라는 주소의 옆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생각하면 집 주소라는 데이터도 어느 정도의 질적, 양적 데이터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양적 데이터와 질적 데이터를 나누는 거는 이제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은 목적에 따라서 나누는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집 주소를 가지고 이 사람이 뭐 그냥 어디 사는지만 확인하고 싶다 하면 그냥
그냥 얘를 질적 데이터로 표현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제주도 서귀포시 어디 산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그걸 질적 데이터로 표현은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이 이걸 여기서 예를 들어 집 주소와 그 기온의 상관관계 이렇게 돼 있어서 집 주소를 줬을 때 기온을 예측하고 싶어요. 그러면 집 주소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거를 양적 데이터로 해석을 하는 게 기온을 예측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분류 자체를 구분하는데 이제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사실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이 숫자를 저장할 때,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할 때 시험 성적은 뭐 숫자 30을 저장한다. 숫자 30을 저장하면 되고, 음식 메뉴는 짜장면을 글자 텍스트를 저장하면 되죠. 이제 그렇게 할 때 이제 시험 성적은 30이라는 숫자를 입력하면 되지, 그거를 30이라는 문자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짜장면은 짜장면이라는 글자를 저장해 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장하는 방식이 어떤 데이터로 분류를 하냐에 따라서 저장하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뭐 양적 데이터랑 질적 데이터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연속 데이터랑 이산 데이터 있는데, 연속 데이터는 값을 연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이산 데이터는 가질 수 없이 띄엄띄엄 값이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네, 보면 연속 데이터에는 기온, 속도, 농도, 시간, 몸무게, 소리의 세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데이터는 그 중간 숫자라는 게 의미가 있죠. 예를 들어 기온이 17도고 17도랑 18도 사이에는 17.5도가 존재하죠. 17도랑 17.5도 사이에는 17.2도, 3도 등의 소수점 숫자가 존재를 하고, 이런 값, 그 사이의 임의의 값들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연속 데이터고, 이제 이산 데이터의 경우에는 뭐 가질 수 있는 값이 띄엄띄엄 있는 건데, 물건의 개수나 주사위 눈, 사람 수, 글자 수 등등, 주사위 눈이 1고 2고 3일 수는 있어도 2.5일 수는 없죠. 2.3일 수도 없고, 이런 것처럼 연속 데이터랑 이산 데이터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구분은 좀 굉장히 명확하죠. 네. 그다음에 뭐 순서 데이터가 있고 명목 데이터가 있는데, 이제 순서 데이터는 순서 관계가 의미 있는 데이터고, 명목 데이터는 순서 관계가 의미 없는 데이터인데, 순서 데이터에는 등수, 생일, 학년, 나이, 버스 노선 등등이 있습니다. 1등이 있고 2등이 있으면 1등은 2등보다 높은 등수고 2등은 3등보다 높은 등수죠. 명목 데이터는 그런 똑같은 숫자로 저장한 데이터여도 그렇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전화번호를 예를 들면 010-88888888이 010-999999보다 더 높거나 낮거나 그런 의미가 있는 데이터는 아니죠. 그냥 8888은 8888일 뿐이고, 네, 전화번호는 전화번호일 뿐이죠. 그것들 사이에 어떤 순서 관계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순서 데이터랑 명목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지는데, 이제 예를 들어 저희가 등수를 가지고 어떤 학생의 등수를 가지고 뭐 그 학생의 어떤 학생이 고등학생 때 시험 등수가 있어요. 시험 등수 데이터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10년 후 직업의 상관관계라는 데이터 분석을 해보고 싶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등수가 1등인 경우랑 등수가 10등인 경우랑 뭐 20등인 경우, 얘네들 사이에는 수치적인 어떤 순서 관계가 존재를 하죠. 1등은 10등보다 높고 10등은 20등보다 높고, 그러면 당연히 얘를 숫자적으로 표현하는 게 옳겠죠. 1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고, 네, 10이라는 숫자도 의미가 있고. 근데 뭐 여러분이 명목 데이터를 가지고 비슷한 걸 해본다고 생각해봐요. 전화번호와 10년 후 직업의 관계 이렇게 하면 되게 의미가 없겠죠. 여러분 전화번호를 가지고 여러분의 직업을 예상하라고 하면, 그럼 숫자 데이터라고 해석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거예요. 010-8888을 숫자로 생각해서 걔에다가 무슨 사칙 연산을 해가지고 직업을 예측하라라고 예상하는 게 의미가 없겠죠. 이처럼 순서 데이터는
이 순서 관계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그런 걸 활용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시계열 데이터는 좀 특이한 데이터인데 시간 순서대로 연결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월 평균 기온 및 강수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강수량은 6월 데이터랑 이제 보시면 6월에 1월부터 12월까지 기온이랑 강수량이 적혀 있어요.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기온이랑 강수량이 있고 뭐 이런 데이터는 시간 순서대로 1월이 있고 2월이 있고 2월은 1월의 다음 시간에 있는 데이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런 데이터를 전부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걸 다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는 필름인데 이제 필름 여러분이 필름 넣으면 안 되는데 네, 동영상이 있는데 동영상에 프레임별로 이미지들이 저장이 돼 있죠. 프레임별로 이미지들이 저장이 돼 있는데 이제 그 전 프레임과 다음 프레임 사이에는 어떤 시간적인 관계가 존재하죠. 네, 평균적인 관계가 존재하고 네, 전 프레임이랑 다음 프레임 사이에는 어떤 되게 강한 상호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죠. 되게 전 프레임과 다음 프레임 비슷하잖아요. 네, 대개는 그런 관계가 존재하는 그런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라고 합니다.